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크래프톤이 리듬 액션 게임 하이파이러시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를 인수하고 개발 인력 50여 명을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은 하이파이러시 판권도 확보했으며 크래프톤의 일본 시작에 대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AI 기업 뷰노의 신부전 선별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뷰노메드 딥 ECG LBSD는 AI를 기반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신부전의 주요 유형인 좌심실 수축 기능 부전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넥센타이어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상용화에 돌입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아폴로 RT6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기업 바이두의 6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이 탑재된 아폴로 RT6는 SUV 형태를 띤 전기차로 완전 무일 자율주행을 달성해 차량에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 충전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으로 전력선 통신 모뎀 장착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그리드위즈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드위즈는 PLC 모뎀 1위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90%,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상장 후 지지부진했던 주가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후 들어서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장중의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양 시장에 대한 시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주에 대한 강세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회순위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10%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서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65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증권가에서는 일회성 요인이 상쇄된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퀀타 매트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상한가름을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일부 진단키트주에 대한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퀀타 매트릭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은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퀀타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중 하나인 마스크 유한 책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87만 주 정도를 매도했다는 소식 속에서 장중에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0.77%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민테크입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이제는 전기차 안전을 점검하는 업체의 주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민테크의 경우 22%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과 관련된 기업 민테크를 비롯해서 그리드위즈와 이닉스도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드위즈와 이닉스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민테크의 경우에는 30억 원 규모의 사용 후 배터리 자동 이송 시스템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배터리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3%대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IPO 종목 중에서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공모가를 결정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유일합니다. 코어 뱅킹 패키지를 아시아 7개 나라 약 100개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금은 상승 전환되어 있지만 마감까지의 주가 흐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 한빛 레이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인데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 개발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5%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모시고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IM증권 이청원 PB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지금 급락장 이후에 어제 잠시 쉬긴 했지만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선은 괜찮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대단히 나빴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 특히 지난주에 반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했었는데 2600포인트를 우선은 상회하는 수준 내외에서 코스피는 아마 지금 상태라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대비 혹은 중반 대비 매수세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 중반 정도까지는 대략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준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한 절반 정도. 그런 면에서 오늘 K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지수 흐름 자체는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이렇게 조금 단다면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 내일은 조금의 조정을 우리가 생각해도 혹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미증시 반등 흐름에 따라서 잘 올라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11일 날이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의 어떤 수출입 데이터 관련된 어떤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sek터 내에 어떤 좋은 흐름들이 보이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중심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들 꽉 잡고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의 흐름들 계속 나쁜 것 같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선물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매도 일변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일단 마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게 좀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와 줄지 이게 하나의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개파락하면서 2600대 강한 저항대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구간대를 이제 어떤 식으로 돌파해서 올라갈지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테마주들도 나쁘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실적주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PB님 오늘 혹시 그 시장에서 보셨던 섹터나 테마들 네. 중에서 특징적으로 좀 보신 게 있으실까요? 오전에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조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 몇몇 종목들이 어쨌거나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훈풍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통상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리 인상 기조에 계속해서 놓여 있다 보니까 쉽게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투자자들 특히 주주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씩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아이테오젠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K-바이오에 대한 위상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죠. 기존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는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이테오젠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요. CDMO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가고 있고 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역시나 셀트리온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세를 보이려고 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9월쯤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자체의 움직임이 지금 시점에서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무엇보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렇게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원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소형 섹터에 있는 기업들 이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몇몇 기업들이 눈에 보입니다만 이거는 번외로 지금 아이진이라고 하는 기업이 참 이게 눈에 보였는데요.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 메리츠에서 재미난 리포트가 한 게 나왔어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어쨌거나 실적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기준으로 파이프라인 자체에서 수익 자체가 기대가 될 만한 기업 대략 9개를 딱 꼽았어요. 그중에 딱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세가 최근에 한번 나왔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동사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금 보유량 자체가 괜찮은 기업입니다. 정확하게 9개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에서 아이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눈이 계속해서 갔던 그런 섹터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눈이 꽂혀 있는 데는 제약바이오 섹터고 네. 계속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좀 얘기를 드리는 것만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시장이 이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세도 여기서 잘 나고 뭐 거래 대금도 그렇고 수급도 계속해서 이쪽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정된 거의 뭐 확정이겠죠. 이제 9월 되면 뭐 빅 스텝을 하냐 스몰 스텝을 하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한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그 성장주 단으로의 수급이 좀 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하나는 이제 2차 전지가 될 텐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락 추세다 보니까 뭐 좀 시원스럽게 뽑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최근 시장이 안 좋을 때 보시면 2차 전지가 나름 잘 버텨내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좀 긴 관점으로 어떤 그 명확한 손절만 잘 잡으신다라면 만약 이 섹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최악의 시점이라면 그리고 내년쯤 좋아진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선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또 바닥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상향 흐름으로 잘 가고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상승인 종목들이 눌릴 때나 아니면 돌파가 나올 때 명확한 진입의 근거가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한번 좀 공략해봄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전히 좋은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앵커님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확인하고요. 종가 베팅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윗단에 위치한 SK하이닉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 반도체 업체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월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장중에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증가율만 살펴봤을 때 글로벌 반도체 상위 10개 업체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4.3%의 증가율을 나타냈고요. KB증권에서는 AI 거품론 우려로 인해서 지난달 고점과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주가는 45% 정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향후 미국의 빅테크 AI 투자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바겐세일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중 확대 적기라는 의미까지 더해줬는데요. 3분기에도 실적 호조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주인 한미 반도체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53%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괴리율이 97%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가 실적 전망을 고려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구간이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 19만 원까지도 상승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와 있고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가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연간 실적도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네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2분기 네이버의 매출액은 2조 6천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4,7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만 살펴봤을 때는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네이버의 주가 하방이 지지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반기에 상승세를 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기조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의 호재와 악재가 혼재가 되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DB금융투자에서는 이익은 전교 1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로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6%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식이 처음 들려온 소식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는 3,897억 원 규모의 KTX 이음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10.9% 규모에 해당을 하고요. 또 방위사업청과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484억 9,4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매출액의 4.1%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집계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지난 1일이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고 오늘 다시 상승 기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5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대 급등 양상 펼치면서 17,350원 선에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뇌졸중 신약 후보 물질에 국내 3상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피라맥스 임상 3상도 부각받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오늘 알아봤는데 혹시 피비님께서 그 오늘 나와 있는 거래대금 종목이나 비중주 중에서 뭐 좀 이렇게 재밌게 보신 종목이나 뭐 관심 있게 보신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5개 다 좀 재미나게 이야기할 만한 건 다 있는데요. 네네. 그 세 가지를 제가 딱 잡자면 우선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시장이 지금 한번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이제 턴을 하는데 이 언제 시점에서 턴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8월 28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AI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의구심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야 AI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주가는 한번 턴을 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괜찮은 거죠.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못지않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현대로템.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뭐 조선 방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이 방산이라고 하는 섹터 자체가 현 시점에서 고가를 형성할 만한 그런 변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도 이게 지난주 정도였는데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 5개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커버리지가 가능한 그런 리포트 간 게 나왔는데 제가 꼼꼼하게 좀 읽고 왔었거든요. 우선은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는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은 앞서 이야기한 4가지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산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게 뭐냐면 PER 기준으로 이제 20배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은 이제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게 의미하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의문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PER 기준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대로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대략 20배 정도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한 16배에서 18배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가 어딘지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선은 그 증권사에서는 올 하반기 방산 기업으로 보았을 때는 LIG 넥스원이 현재 시점에서도 가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매력은 올 하반기에 방산 기업들이 한 번 더 주가가 점핑을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으로 크게 2가지가 지목되었는데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의 수리온이라고 하는 계약 수주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로템입니다. 폴란드와 기존에 이행을 하기로 했었던 800대 수준의 K2 전차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계약이 폴란드와 우선은 이행이 되는가. 만약 그게 이행이 된다면 그때부터 방산 기업들은 PER과는 조금 별개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건 KTX와 관련된 이거는 방산이 아니죠.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레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산보다는 매출액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나왔다는 점에서 현대로템만 오늘 방산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사실상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일에 보였던 52,300원 뭐 돌파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 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좀 특징으로 보이는 게 사실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좀 갑작스럽게 터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화재가 이제 한번 발생을 하면서 지하 주차를 해놨던 뭐 140대 자동차들이 전부 불에 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게 이제 잡혔으니 망정인데 예. 안 잡히고 아파트 전체에 불이 붙었다면 정말 큰 대형 화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전기차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2차 전지라는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안정성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후장에 민테크, 나노팀이죠. 한빛, 레이저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뭐 신진 SM까지 해서 이 새로운 테마가 또 하나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부가 앞으로 향후 이제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좀 변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우리가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강한 테마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상한가 종목이 하나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네. 보통 첫날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3시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조금 주가가 상한가 부근까지는 오긴 했지만 상한가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나왔다면 뭐 엄청나게 시세가 강했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은
2차 전지가 조금 약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반등 흐름에서 이런 게 나와서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 집단으로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소형주들 뭐 이렇게 수급에 따라서 시세 변화 계속 나오는 테마주들의 순환이 계속 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조정 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이 관련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또 내일 되면 또 관련주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들 중에서 우리도 뭐 검사 장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조금 큰 테마가 또 한동안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고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저희들이 준비한 그 종가 베팅 네. 종목 한번 봐야 될 텐데 섹터부터 해서 종가 베팅 종목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섹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약바이오입니다. 중간중간에 테마는 형성을 지금 하고 있고 새로운 게 나오죠. 오늘도 방금 이야기하신 이 2차 전지 관련 장비 섹터도 사실상 그 중에 하나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번 충격이 있은 이후로 반등이 가장 먼저 나왔던 섹터는 어디였을까? 바로 여기였어요. 제약바이오. 특히 며칠 전에 지난주 월요일과 그 이전 금요일에 주가 자체를 본다 하였을 때 그 충격을 현재 시점에서 이미 다 회복을 시킨 몇몇 기업들이 있죠. 저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힘 자체가 매우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선 힘이 강한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제약바이오고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100만 원. 사실상 이게 뭐 황제주로 등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곧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죠. 그리고 그럴 것이 2분기에 실적 자체도 역시나 잘 나왔고요. 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CDMO라고 하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도 약 1000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동사는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4위인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대두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제재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는 4위가 아니라 3위 정도까지는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천 송도에 지금 본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 번씩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보면은 부지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이제 5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캐파를 더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8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부지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두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반영한다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말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도 괜찮고 CDMO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202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 SK, CJ, 제일제당 다 여기에 지금 뛰어드는 거죠. 왜? 돈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리딩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는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눌림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한 105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나 한 11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으로 잡고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90만 원인데 사실상 90만 원을 온다 하더라도 바로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요.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고 남은 절반은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계속 그냥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볼만한 섹터와 그런 기업 있을까요? 네, 장이 최근에 좋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좋아 보이긴 한데 역시나 뭐 중심은 제약바이오 우리 이제 헬스케어로 이렇게 좀 퉁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IT 섹터가 한동안 좋았었잖아요. 네. 반도체가 AI라는 키워드를 달고 어떤 주도 섹터로서 시장을 한동안 견인을 해왔는데 그 견인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쭉 되새겨서 한번 돌아보면요. 그 중심에 있는 AI와 연관성이 가장 큰 뭐 HBM 관련해서 장비주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움직여줬고요.
이후에 그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또 뭔가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CXL, 그다음에 뭐 뉴로모픽, 유리기판, 디자인 하우스. 네, 디자인 하우스,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키워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IT 섹터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지금 헬스케어 쪽은 시작은 뭐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CMO, CDMO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또 하나의 군을 이뤄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요 한 며칠, 한 3, 4일 동안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그렇게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주위에 코로나 환자도 지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정말 많죠. 저도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이제 주변에서 뭐 코로나가 확산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듣고 집에 남아도는 키트들 많거든요. 네. 그걸로 코로나 한번 찔러봤더니 2줄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키트 구하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저께 아내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약국 6군데 갔는데 다 못 구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 거죠. 2차 전지란다. 죄송합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또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 당근에 좀 팔아야 될까요? 갑자기 당근이죠. 그런 생각이 또 예. 드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테마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이게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 정도 강세를 보였을까 네. 하는 생각도 또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 대선 관련해서 또 해리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보면 대마초 합법화 관련된 종목들 역시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급락 이후에 이미 지금 추세는 상승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으로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들 어제 이제 일랄린이나 네. 노브노디스크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뷰노, 네. JLK, 루니. 루닛, 이런 이제 AI 의료 진단 관련된 종목들 역시 강한 흐름들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을 좀 형성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예. 루닛은 사실 좀 뭐 더 많이 빠진 경향이 네. 있죠. 워낙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뷰노나 JLK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고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시장에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움직인 게 대략 한 5,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하반기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 뭐 건설 섹터들도 최근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이 제약바이오 sek터와 함께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기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면 가장 강한 종목 네. 일단 뭐 알테오젠이 대장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네. 지금 뭐 급락 이후에 주가 반등이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그만큼의 강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뭐 ABL20이라고 해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ADC 관련해서 이거 항암제,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죠. 예. 요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 표적 항암제를 좀 더 정밀하게 유도를 해준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네. 그 부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리가켄 바이오가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헬스케어가 부각을 받고 국내에서도 헬스케어가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신고가 행진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신고가 갱신했는데 뭐 시세 연속성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사실 신고가 목표가 어디까지 갈 겁니다. 이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되니까 10만 원이라는 대라운드 피겨
요 가격단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죠. 사람들이 저항으로 좀 생각할 텐데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일단 오늘의 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600원 정도 잡으시고 이게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는데 내일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고가 갱신 이후에 눌림, 저는 저점 이탈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또 음봉으로 만들어진다면 내일도 종가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 2번 정도 나눠 산다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기서 부러지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한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이 동시호가로 들어갔어요. 지금 어떤 종목들 상당히 오늘 시세 탄력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 혹시 PB님 뭔가 좀 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종목이라든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라든지. 오늘 상한가가 신풍제약이겠죠, 당연히. 아, 신풍제약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야, 신풍제약. 사실 우리가 신풍제약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던 2020년 당시에 이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말 그대로 코스피 기준으로 1,500포인트 밑으로까지 하회를 했는데 이 신풍제약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시점에 상한가를 딱 치고 나서 저점 대비 거의 제 기억에 그때 8,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15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당시에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뭐 언론에서 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는 이걸로 30%밖에 못 먹었는데 누구는 막 몇 배를 먹었다더라. 막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연히 막 주가가 계속해서 더 갈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신풍제약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치료제 자체를 개발을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한 한 가지 그 현상이죠. 바이러스죠. 이거 잡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쏟아부었겠어요. 그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경증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걸린 분들 한번 주의 한번 보십시오. 치료제 굳이 안 맞습니다. 약 먹고 그냥 조금 잘 쉬는 거죠.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수요가 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투자를 했던 그 많은 금액들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계상 처리도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제 신풍제약 다시 출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게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고 여기서 한 번 정도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리드위즈라고 하는 기업, 이 기업도 약간 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테마 자체가 오늘 형성이 된 거라고 이건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드위즈 이 종목 우리 대표님 아까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그리드위즈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로 처음에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요거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움직임이 잘 나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뭐 오늘 특징주가 이제 아침 뭐 10시 한 18분쯤 뜨면서 정부 전기차 과충전 방지 대책 논의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부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한가 이후에 뭐 민테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요. 이게 뭔가 시장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투영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여기서 어떤 돈이 되고 수혜주들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테마주는 그냥 테마주로서 보셔야 되고요. 1등주, 2등주, 3등주 이렇게 이제 서열이 나뉘고 시장에서 그 돈이 쏠리는 현상을 보고 거기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급등할 때 물려가지고 나중에 네. 기업의 실적이었더니 하고 있는 사업이었더니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테마가 하나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의 또 매매할 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렇게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되었죠. 오늘 지금 뭐 수급 상황 아까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선물이 조금 더 매도세가 더 나오면서 마감이 됐어요. 한 1,700억 정도. 그 PB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파생 쪽을 굉장히 잘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는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네.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지난주에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옵션 시장의 가격 자체가 콜이든 풋이든 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당분간은 시장은 여기에서 크게 변동성을 저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이 방송을 똑같이 하고 있었을 때 시장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밀렸었던 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딱 우리가 지금 딱 이 정도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일장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조금은 더 보자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딱 월요일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는 저점 대비 무려 22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사실상 2,400포인트에서 올랐다는 가정하에 한 8%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나름대로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만, 대표님이 보셨을 때 시장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흔들리거나 또는 빠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 요인은 지금 증시를 다시 한번 급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중동에서의 전면전. 근데 예.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설마 이란이 미국의 그 힘을 네. 꺾으면서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전면전으로까지 가겠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네.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나의 어떤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두 번째 요인은 이제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인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죠. 네. 네, 금리 인하가 빅스텝으로 가느냐 아니냐.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일본 은행에서의 이제 네. 금리 결정인데 뭐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다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바로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률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낮은 확률에서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일단 반등이 나올 때는 기존의 데이터들은 미 대선 전까지는 좋은 흐름들이 있었고 미 대선 이후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반등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선까지의 어떤 상승 기조에 현금이 그동안 너무 뭐 없이 주식 100%의 신용까지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현금을 조금 확보해 두시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수 코스피 한 21선 부근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보면 시장 우선은 충격은 마무리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뭐 중동 전쟁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이걸 배제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리포트가 또 나왔지만 KB증권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올 9월에 연준에서 0.5% 수준의 빅스텝은 우선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이비 스텝으로만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경제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용어 하나가 나왔어요.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 3회 법칙. 이게 네. 샴인지 뭐 샴인지 약간 네. 발음이 달라서 그런데요. 네.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정리한 게 없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던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딱 이게 리포트로 한 게 나오더라고요. 예전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 이후로 딱 5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 5번 모두 다 실업률 기준으로는 이번에 보였던 4.3% 그 정도 수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다 최하 4.5에서 최대 8.3까지 다 나왔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한 가지 지표가 NBER이라고 하는 한 가지 지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크게 4가지. 뭐 개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비 지출 그리고 도소매 판매와 비농업 고용자 수인데 앞선 5번과 비교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네 가지 항목이 모두 다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음의 값을 보였다는 것. 경제 자체에 대한 전망과 실질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앞선 부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실업률이 조금 4.3 정도로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침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야 금리 이거 함부로 만졌다가 세계 금융시장 이렇게 요동치는 거 보니까 겁나는 거죠. 쉽게 금리 인상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나름대로 안정을 조금 찾고 오히려 9월에 있을 금리를 역시나 베이비 스텝으로 쭉 밟는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시장은 너무나 걱정하지는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 차근차근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 마감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뭐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한 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뭐 정말 의미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오늘 해서 뭐 코스피 그래도 빨간불이긴 해요. 외국인들 네. 수급이. 이 수급의 어떤 뭐 연속성 이어져야지 국내 증시 좀 상방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뭐 PB님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당장 이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세로 꾸준히 유입을 시키면서 시장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격 자체가 어느 정도 멎은 상황이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물량 자체가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답니다. 이게 조금은 더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 다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볼 만한 그런 지표는 한 가지 정도는 기억하자. 그게 일본 엔화입니다. 일본 엔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모든 거 배제하고 시장을 판단을 할 때는 엔화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흐름 판단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올 하반기는 다른 모든 변수보다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을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한다면 그래도 언제나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시장 그렇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내일장 2부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IM증권 이청원 P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